안녕하십니까. 호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긴축의 시작, 재평가의 시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진짜로 중요합니다. 자, 드디어 1월 FOMC가 열렸습니다. 자, 1월 FOMC 전 세계 자산 시장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였죠. 자, 1월 FOMC에 대한 경계감으로 그동안 주식시장이 큰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동안 주식시장 변화 과정을 좀 간략하게 요약드릴게요. 자, 작년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있었던 12월 FOMC에서 테이퍼링 속도 2배 확대와 2022년 금리 인상 3회 점도표 등이 발표가 됐어요. 여기까지는 그렇게 큰 충격을 안 받았었는데 1월 6일 날 올해 12월 FOMC 의사록이 발간이 된 겁니다. 여기서 첫 금리 인상 이후에 대차 대조표 축소를 어느 시점이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논의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왜? 먼 미래일일 줄 알았는데 연준에서 자산을 매각한다? 이거는 금리 인상과 다른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이외에 제롬 파월 재임 청문회에서 인플레 대응을 위해서 금리 인상 필요한 것은 언급을 했는데 영적 긴축은 연말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서 좀 안심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1월 FOMC 블랙아웃 기간이 시작되니까 여기저기서 야 금리 인상 6차례 할 것이다 7차례 할 것이다 야 3월달에 0.5%포인트 올릴 것이다 아니다 당장 1월달 또는 2월달에 이제 양적 완화 종료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급진스러운 막 이제 전망들이 쏟아지면서 투심이 악화되고 증시 급락이 지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연준이 이렇게 충격과 공포를 주면서 긴축을 시작하지 않는다 언급을 드렸죠. 자, 그래서 1월 FOMC 결과를 좀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2% 넘는 인플레이션율과 양호한 노동시장을 고려해서 조만간 금리 인상하는 것이 맞다. 3월 금리 인상 깜빡이를 켰어요. 이것도 예상 범위 내에 들어왔습니다. 월간 자산 매입 축소 규모가 2월부터 300억 달러 수준으로 진행이 돼서 3월 달에 종료될 것이다. 이것도 예상 범위였습니다. 양적 긴축의 시작 시기는 향후 관련된 원칙을 별도로 공개할 것이고 예측 가능성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것도 예상 범위였어요. 자, 이대로 끝났으면요. 미국 증시가 크게 반등하고 투심이 살아났을 텐데 자, 문제는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발언 때문에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다? 노동시장을 위협하지 않고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하다. 한마디로 금리 많이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이 표현이 제 예상보다 더 강하게 나왔습니다. 어차피 예상보다 빨라진 첫 금리 인상을 굳이 앞으로 얼마나 많이 올릴지 공포를 주지 않으면서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표현보다 더 강하게 언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자들이 야 올해 7회 남은 회의 때마다 금리 인상할 수 있냐 그랬더니 그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지 않고 우리는 그때 나오는 경제 지표를 보고 올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완전히 강력하게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성은 열려있구나 평가하면서 이것을 굉장히 매파적으로 받아들였고 1% 이상 상승했었던 미국 증시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시장은 연대 4차례 금리 인상은 확실하고 이제 앞으로 6에서 7차례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6월부터 양적 긴축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채 수익률 10년물 국채 수익률 다시 쭉 올라가면서 1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84%까지 올라갔네요. 지금 10년물 한국 국채 금리 제가 영상 찍는 과정에서도 2.6%를 넘어섰습니다. 자, 금리 인상의 횟수는 결국 물가에 달려 있거든요. 4차례 올리냐, 6차례 올리냐, 7차례 올리냐. 결국에는 하반기 물가 불안 부분이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물가는 국제 유가에 큰 영향을 받잖아요. 자, 그런데 금융시장이 발작을 일으킨 이유 중 또 하나가 바로 유가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수요 증가 부분은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는 지금 뉘앙스가 보이거든요. 계속 강조드렸잖아요. 산유국 간의 단합이 너무 잘 돼서 자, 계속 가격 부양 의지가 너무 눈에 띈더라. 그래서 예전 같은 세일 오일 생산량 증가했다는 가격 급락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게다가 브렌트유가 7년 만에 최고치 장중 배럴당 90달러를 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오전 영상에서 이 오일 가격 불안했다는 장기적인 물가 상승, 긴축의 장기화를
경고를 드렸었죠. 자, 그래서 오늘 일단은 1월 FOMC로 부동산이 받는 영향을 먼저 정리드리고요. 뒤이어서 주식 정보도 좀 쉽게 여러분께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1월 FOMC로 확인이 된 거는요. 미국이 이제 강하게 금리 인상에 나선다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 이미 기준금리 1.25%까지 올렸고 시장에서는 1.75, 진짜 많이 올리면 2%까지 올릴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한국이 미국에서 기준금리 올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 올리는 시점이 저희가 예상했던 거는 2024년인데 이게 당겨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내년까지 물가 불안이 심해지면 미국의 기준금리 영향으로 대한민국의 2023년부터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전부터 강조를 드렸는데 그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가 올해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2년 이내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2% 이상도 열어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쇼킹 부동산이 2020년 말부터 저희는 이런 상황을 계속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쇼킹 부동산이라고 검색하면은 쇼킹 부동산 대 미국 패드 정면 승부라고 해서 누가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이 당시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으니까 경계해야 된다. 하지만 그때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이사들은 아직까지 저금리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이제 기준금리 인상은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유가가 급등하게 되고 물가 불안이 발생하게 되면 중앙은행은 긴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실제 그것이 현실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영상에서 제가 무엇을 표현드렸냐, 부동산 시장 버블은요, 이런 물가 변화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물가 변화에 따른 기준금리의 지속적인 인상이 부동산 가격 하락의 트리거가 된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망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기준금리 2% 시대를 부동산 시장이 맞이하게 될 겁니다. 자, 2% 정도가 되잖아요. 그럼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신용대출금리는 5%까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주택담보대출금리는 4% 이상 봐야 됩니다. 이것도 최소 기준이에요. 평균이 아니라 상단도 아니고 최소 기준 4% 이상이라는 겁니다. 3% 중반 이후부터 수요가 급감을 하는데 4%가 넘으면 수요를 찾기 힘들 거예요. 마지막으로 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2.5% 이상 될 것이고 20년물, 30년물 장기채 같은 경우는 3%대 수익률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매매 전세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왜? 대출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고가 아파트 위주로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정기예금은 제가 공급과 연관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전세 매매 공급이 크게 증가할 거라는 거죠. 자, 현재 20억 아파트 가치는 어떻게 변할까요? 자, 한 아파트 20억 5천짜리 아파트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예금금리가 2.5%가 되면 세후 352만 원의 이자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집주인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350만 원 깔고 살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거 팔아서 이자 받을 것인가? 그래서 매도 물량이 늘어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동산에 있는 돈이 다른 곳으로 옮겨갈 이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 1, 2년 이자 받다가 나중에 이자 낮아지면 어떻게? 장기채를 사면 되죠. 20년물, 30년물 장기채를 사면 이거보다 더 높은 이자를 안정적으로 제공한다는 겁니다. 자, 전세 시장도 봐야 돼요. 왜냐면은 이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이 온전히 대출을 받은 실수자도 있겠지만 전세 보증금을 끼고 투자하는 갭 투자자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아파트 전세 가격이 13억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가 20억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기준금리 인상은 이 전세 가격 변화도 불러오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이 전세를 찾는 수요자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8억 정도 현금이 있고 5억 정도의 대출을 받아서 이 전세집을 들어간다 볼게요. 자, 8억의 예금금리 2.5% 잡으면 세월 월 이자 141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5억 전세자금 대출금리 4.2% 적용받으면 월 175만 원의 이자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전셋집에 거주한 사람은요, 월 316만 원의 대가를 치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 13억을 쉽게 못 쓰겠죠. 그래서 전세 가격도 하락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다만 주식시장과 다르게 부동산 시장은요, 이런 엄청난 변화 가능성을 미리 반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전히 많은 집주인들이 우리 집은 절대 안 떨어져요,
떨어져도 그렇게 많이 안 오른 것에 비해서 안 떨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대다수의 상승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부채가 많아서 금리를 못 올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못 올릴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미국이 먼저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긴축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개별 국가의 상황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채권과 주식시장 갑자기 지금 발작이 일어나긴 했지만 어느 순간 부동산 시장 발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이런 긴축 공포가 일어날 때는 트리거가 있어야 돼요. 어떤 트리거? 대단지 아파트 입주, 갑자기 물리적인 공급량이 늘어났을 때 큰 충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모르면 손해 이번 집값 바닥이라는 영상을 올려드렸죠.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주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스피가 2700포인트대까지 넘어왔을 때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주식은 이럴 때 사라고 배웠습니다. 왜냐면은 주식은 주기적으로 이런 강한 조정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은 종목을 고르고 공부를 많이 했어도 시장 전체가 하락하는 장이 1년에서 1년 6개월마다 꼭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주식을 투자할 때 약간 보초 세우듯이 부담 없는 자금으로 넣어놨다가, 자, 이런 좋은 종목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시장이 안 좋아져서 붕괴가 되네, 그때 매수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누구나 지난 차트 보면 이런 생각합니다. 주식 오를 때 옛날 차트 보잖아요. 와, 이런 폭락 오면 전재산 올인해서 쓸어 담아야지. 근데 막상 주가가 진짜 폭락하잖아요. 더 떨어질까봐 못 사겠어요. 온갖 악재나 낙재는 다 튀어나오고 있거든요. 야, 이런데 투자할 수 있는 강 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급락이 오면요, 먼저 한 가지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엇일까요? 현재 급락장이 10년에 한 번 오는 위기인가? 진짜 주가 반토막 날 이슈인가 한번 보자 이거죠. 자, 대한민국이 주가 반토막 정도 났던 시기를 보면요, 1997년 IMF 구제금융 위기,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모두 다 원인은 다르지만요, 결론은 같아요. 이런 위기는요, 금융 시스템 붕괴 위기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위기들은 기준금리 인상이 모두 끝나고 일정 시점 이후에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나서 일정 시점 지나면은 어느 국가가 국가 부채가 많든 가계 부채가 많든 기업 부채가 많고 연쇄적으로 무너져요. 그리고 그 주변 국가까지 위기가 확산되거든요. 하지만 지금 그런 단계는 아니에요. 이제 기준금리 인상 신호만 나온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아실 겁니다. 아, 1년에 한 번씩 오는 정기적인 위기구나. 하지만 이번에 좀 세게 오네. 그만큼 주식 가격이 좀 고평가된 측면이 없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상 못한 긴축 충격을 시장이 가격에 반영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야, 이런 반영 과정에서 좀 더 강한 매도, 투매가 나오면서 좀 심하게 나타난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야, 그럼 이게 투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냐? 야, 네가 사라고 했던 2700포인트 과거 주가 흐름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게 단순하게 코스피 지수만 보는 게 아니라 기업의 내재 가치랑 병행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코스피의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을 보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 이하일 경우에는 그냥 좋은 기회에 왔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요, 이건 여러분께 투자를 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개인적으로 투자했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예측이 불가능해요. 지수를 보면서 분할을 매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포인트 빠질 때마다 점점 매수 비중을 늘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하락한다 그래도 마음에 좀 편안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 바닥 시점에 왔을 때 나 평단은 바닥보다 한참 위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산 평단보다 올라가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그래서 매수가 끝나고 반등이 나타나면요, 그냥 최소 5개월 이상은 계좌를 안 본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증권시장에 악재가 너무 많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노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다
좋은 방향으로 끝이 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분명히 문제가 많은 거, 시스템적인 문제가 많은 거 이해도 하고 있고 외부의 변수도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좋은 방향으로 끝난다는 거, 지금보다 6개월 뒤를 보자는 거죠. 현재 대한민국 경제 굉장히 튼튼합니다. 자, 미국이 긴축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부동산 시장 하락기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과거의 사례를 아시면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사례 쇼킹 부동산원 아파트 교과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자, 지금 주식 급락했을 때 공포에 못 사는 경우가 생기는 거 보이셨을 겁니다. 부동산도 실제 급락하면 쉽게 손이 안 가요. 하지만 과거의 흐름을 알게 되면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